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한적한 시골에서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노인네는 아닙니다. 내 나이 55 한창이죠. 시골은 원체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 제 나이 정도면 한참 일할 때입니다. 도시 생활 한참이던 40 중반에 교통사고로 와이프를 잃고 상심이 너무 커서 애들 대학 보내고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던 집인데 두 분 돌아가시고 가끔씩 주말에 머리 식힐 겸 내려와 지내던 곳인데 도시 생활 접고 이곳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욕심 없이 열심히 일하고 맛깔스러운 고향 음식 먹으면서 나이 많으신 어른들과 어울리다 보니 저는 젊은이 취급을 받았고 자연스레 이장을 맡았습니다. 원래 시골이 텃세가 심하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원체 제 성격이 사람 좋아하고 베푸는 걸 좋아해서 마을 어르신들이 금방 좋아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딱 봐도 태어나서 시골 생활 한번 안 해봤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귀농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마을이 그들의 고향은 아니었죠. 왜 하필이면 이 마을에서 귀농을 할 생각인지 물어봤는데 그들이 말하길 1년 전 마을 뒤쪽으로 여름 휴가를 나왔다가 2년이 된 부부인데 그 기억이 너무 좋았기에 시골 와서 농사로 성공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히더군요. 저는 솔직히 두 사람이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 산다는 말에 큰 관심은 없었고 나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 간만에 젊은 사람들을 보니 괜스레 반가웠어요. 그리고 혼자 산지 오래돼서 그런지 같이 온 젊은 새댁을 보니 마음이 설레더군요. 생김새도 이쁘장하고 하얀 피부에 밝은 모습이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집을 얻을 형편은 안 되고 방 한 칸 얻어서 지내다 퇴직하고 내려와 살 생각이라고 괜찮은 방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지 물어보더군요. 그렇기에 발벗고 나서서 제가 사는 집에 사랑채도 단장해서 내주었고 동네 어르신들 동의도 제가 수월하게 받아냈고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원래 귀농하러 내려오면 마을 사람들 민심 얻는 게 가장 힘든 일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장인 제가 앞서서 도와주니 그들 입장에서는 아주 수월하게 자리 잡은 것이라 생각해요. 시골로 오기를 잘했다는 기쁨이 그날부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낯선 시골 생활에 있어서 저에게 의지를 많이 했고 많이 물어보고 그랬어요. 식사도 처음에는 따로 밥을 해먹다가 안채 부엌을 같이 쓰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고 한 식구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상을 차릴 때 얼핏 보이는 새댁의 모습에 제 방으로 들어와서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이 먹고 주책맞게 왜 이리 심장이 빠르게 뛰던지 새댁과 새신랑도 어찌나 제게 잘하고 싹싹한지 마치 제 딸처럼 제 자식처럼 대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댁 남편이 서울에 퇴직금 정리와 몇 가지 물건들을 구입할 게 있다며 상경을 하고 저는 1박 2일 동안 새댁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마을에서 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해서 고기 몇 근을 얻어 집에 와서 구워 먹었죠. 담근 술을 꺼내 마시며 한잔 하겠느냐고 했더니 좋다고 하더군요. 담근 주는 독해서 금방 취할 텐데 새댁은 술을 잘 먹는 건지 아주 술술 마시더라고요. 술 기운이 올라온 새댁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시골에서 지내시면 외롭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다정하고 좋은 분인데 혼자 계시니 자꾸 마음이 쓰이네요. 하더니 울음을 팍 쏟았습니다. 제 탓은 아니지만 젊은 처자 눈에서 눈물이 흐르니까 당황하게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렇게 이쁜 얼굴을 하고 눈물 흘리면 안 되지.
저는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어요.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남편 일 관련해서 많이 어려워져서 여기로 내려온 건데 이장님이 너무 다정하게 잘 챙겨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가고 의지가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제 마음을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새댁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막상 새댁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말없이 술을 좀 더 큰 그릇에 따라 한 잔 벌컥 마셨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취해서 그런 거라고 변명거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나도 새댁이랑 같은 마음인데 그래도 어쩌나 나는 혼자라 쳐도 새댁은 남편도 있고 지금이 힘들어도 앞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면 되지. 이장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오늘은 남편도 없는데 우리 술도 너무 많이 취했고 그냥 눈 한 번 감고 저 안아주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 내일이면 아무것도 기억 못할 거잖아요. 작정하고 저를 유혹하는 새댁을 저는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앞에서 유혹을 하는데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일 모든 걸 잊기로 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게 얼마만의 여자와 입맞춤인지 입맞춤으로도 저는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방 안의 얇은 이부자리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내 앞으로 평생 여자와 다시 해보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고 특히 이렇게 젊고 예쁜 새댁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이지 황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한 이불에서 눈을 떴습니다. 숙취 때문인지 평소보다 눈이 늦게 떠지더군요. 그런데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 화들짝 놀랐습니다. 얼른 옷을 주워 입고 새댁은 방 안에 있던 쟁반을 하나 들고 나갔어요. 당신 왔어? 생각보다 일찍 왔네. 일이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됐어. 근데 쟁반은 뭐야? 아, 밥 먹고 커피 한 잔 타서 이장님 갖다 드렸어. 당신은 밥은 먹었어? 휴게소에서 간단히 먹었어. 들어가자. 밖에서 두 사람의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역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이 너무 좋았던 나머지 그날 하루로 끝을 낼 수 없었습니다. 새댁 남편이 없는 날이면 우리는 몰래 사랑을 나누고는 했습니다. 집에 있을 땐 제가 아는 사람 없는 장소로 가서 사랑을 나누곤 했어요. 끊을 수 없는 지독한 관계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허허 실실 웃으면서 저나 새댁한테 잘하는 새댁 남편을 보니 괜스레 미안해지긴 했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후 새댁 남편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두 사람은 서울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고 우리는 아쉬운 작별을 하였습니다. 가끔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약속을 잡고 서울로 간 적도 있습니다. 그 몇 달 새 새댁의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힘들어 했습니다. 새댁이 농담식으로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 이혼하고 아저씨한테 갈까? 그 말에 힘없이 웃기만 하던 저였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서 뭐라고 대답을 했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새댁과 그러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무런 말이 없자 새댁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미안하다고 하며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녀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네요. 같이 살던 집에서 혼자 멍 때리고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대문을 열고 환하게 달려올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깊어질 줄 알았다면 그때 새댁이 용기 내어 꺼낸 말에 나에게 오라고 자신있게 얘기해 줄 걸. 그게 너무 한이 되네요. 기다리다 보면 새댁이 다시 연락을 해줄까요? 저는 하염없이 새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좋은 교육에 좋은 학교까지 졸업하여 평탄하게 안정적인 직장까지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내와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서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졌어요. 같이 다니는 동료가 일하고 있는 카페 직원이 너무 예쁘고 순하게 생겼다고 그 카페 직원을 보러 가자고 자꾸 재촉하고 그랬어요. 동료 때문에 그 카페에 자주 간 것도 있고 계속 그 카페 직원 이야기를 하니 저도 한두 번 눈길이 가더라고요. 저희가 모여서 힐끔힐끔 쳐다보며 그 카페 직원 이야기를 하니 그 카페 직원도 어렴풋이 눈치를 챘겠죠. 그렇게 동료들과 점심시간마다 그 카페 직원 이야기를 하니 없던 호감도 생기더라고요. 제 동료들은 그냥 눈요깃거리로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그 카페 직원을 자주 볼수록 머릿속에서 아른거리고 점심시간마다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저녁에 퇴근하고 그 카페에서 간단한 샌드위치를 포장해 가려고 하는데 그 카페 직원이 웬일로 사장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 있더라고요. 아마도 저녁 시간에는 한가하니 혼자서 일하나 보더군요. 늘 저는 점심에 가니까요. 아무튼 주문을 하고 샌드위치 포장을 기다리는데 카페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홀린 듯이 그 카페 직원에게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카페 직원이 당황하면서 안 된다고 하다가 제가 부담 주지 않을 테니 명함 받으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한 일주일이 지나자 문자가 와서 그렇게 썸을 타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내와 저희 집에 걸어서 20분, 차로는 거의 5분, 8분 거리였습니다. 퇴근하고 카페에서 기다렸다가 아내를 집까지 차로 데려다주고 그렇게 서로에게 맞춰주며 알콩달콩한 연애를 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모아놓은 돈과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덕분에 동네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고요. 아내는 동네 신학대학교 뒤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자취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쓰이고 아무래도 경제력이 저보다 부족한 아내를 위해 반찬도 사주고 생필품도 사다주고 장도 봐주고 했는데 어느 날 장을 보고 집에 가는 길에 아내가 할 말이 있다면서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죠. 갑자기 임신이라니 얼떨떨했지만 제 아이라고 하니까 제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저희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리고 아내의 부모님에게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책임지겠다고 하니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아내를 못마땅해 했고요. 열심히 키운 아들이 갑자기 웬 카페 아르바이트생에게 장가를 간다고 하면 당연히 황당해 하실 것은 당연했죠. 아내 부모님은 처음에는 화를 내시다가 제가 이 정도로 돈을 모았고 여태까지 살아온 사연과 배경들을 말하고 책임질 자신이 있다고 하니 저를 받아들여 주셨고요. 아내의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신혼집은 아내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결혼식도 가장 빠른 날짜로 해서 제가 나온 학교 동문회가 하는 결혼식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아이 때문에 제가 아내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도 못하고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될까봐 서둘러 프로포즈를 준비했고요. 인터넷으로 펄이 박힌 예쁜 풍선들과 하트 모양을 만들 향초 수십 개와 바닥에 뿌릴 장미꽃 잎들 그리고 창문에 걸 현수막을 준비하고
예쁘게 적어내린 손편지와 반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주말에 아내가 배드민턴을 치러 간 사이 아내 집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아내가 올 때까지 집에 숨어 있다가 깜짝 이벤트로 놀래켜 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일요일에 대학교 동창들을 만난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녁에 만나서 데이트하자고 말했습니다. 마침 아내도 그날 동호회 사람들이랑 만나 사람들과 저녁 늦게까지 새 식구 축하 모임이 있다고 하기에 잘 됐다고 생각했죠. 제가 파티를 준비할 시간을 벌은 거니까요. 그렇게 일요일이 되고 아내 모임이 끝날 시간쯤에 짐을 바리바리 싸고 아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30개짜리 풍선을 불 수 있는 헬륨통까지 들다 보니 등이며 팔이며 너무 아프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더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아내 집에 도착한 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저는 충격에 손에 든 짐을 전부 던져버렸습니다. 일단 신발장에 어떤 남자의 구두가 있었고요. 그리고 남녀의 대화 소리가 들렸는데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 잘 크고 있지? 이런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임신해서 저와 결혼하겠다고 한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제가 짐을 바닥에 크게 내려놓자 아내가 깜짝 놀라서 오빠야? 뭐야? 하는 소리로 달려왔습니다. 아내는 바지를 입고 황급하게 담요 같은 것만 걸치고 나오더라고요. 거실을 보니까 과자 더미에 소주에 맥주에 치킨 먹다 남은 거에 아주 꼴이 가관이더라고요. 너 모임 가서 늦게 온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이거 누구랑 먹은 거고 이 신발은 뭔데? 라고 소리쳤죠. 아내는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저는 듣지도 않고 곧바로 아내의 방으로 갔습니다. 들어가지 마. 제발 들어가지 마. 라며 아내가 귀를 쓰고 막더라고요. 그 사이 그 아내는 문을 잠근 건지 안 열리더라고요. 화가 나서 헬륨가스통을 들고 와 그 문고리를 쳐내렸습니다. 발로 차고 몸으로 밀었더니 문이 열리더라고요. 낯선 남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얼굴을 보니 일요일마다 아내가 다니던 그 배드민턴 동호회를 다니던 30대 남자였고 아내가 있는 동호회 모임장이라고 해서 제가 몇 번 본 얼굴이었고요. 당신 지금 뭐하는 짓이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 남자는 오해라고 아내가 본인 집에 놀러오라고 해서 그냥 같이 집에서 이야기하고 집 구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거지 수상한 짓은 하지도 않았다며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 책상 위에 있는 저건 뭔데? 장난해? 저거 보고도 안 했다고? 지금 당신 벨트가 풀어져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뭐하는 짓이야? 라고 말하니 그놈의 횡설수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놈을 갈겨버렸습니다. 뚫린 입이라고 말로만 하니 제가 만만해 보였겠죠. 그걸 시작으로 아내는 저를 말리고 울고불고 그놈은 자존심은 있는지 저를 때리려고 발악을 하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쌍방으로 나가자 하고 몇 대 맞아줬습니다. 덩치도 작은 놈이 꼴에 자존심에 버티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난리치다가 그냥 꺼지라고,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네가 다니는 동호회에도 이 사실을 말할 테니 꺼지라고 하고 밀쳐 내보냈습니다. 옆에서 울고불고 발악하던 아내한테 제가 준비해온 현수막과 양초들을 싹 다 집어서 던져버렸습니다. 너 지금 임신한 아이도 내 아이 아니지?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너 나한테 붙어서 인생 좀 펴보려고 했니? 상대 잘못 골랐어. 한참 잘못 골랐어. 너 인생 좀 펴보려고 했다가 인생이 쫑나게 생겼어. 나 이거 니네 부모님한테도 싹 다 말할 거고 결혼 과정에서 들어간 위약금 싹 다 너한테 청구할 거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동호회 사람한테도 전부 말해서 얼굴 못 들게 해줄게. 넌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사니? 남의 애를 내 애라고 속이고 그렇게까지 나랑 결혼하고 싶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짐승이냐? 짐승도 돈에 환장한 짐승이지. 하긴 너 같은 애는 그렇게라도 해서 인생 역전하고 싶었겠지. 어쩌냐 근데 네 실체를 들통나 버려서. 진짜 너는 구제불능인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물건들을 화에 못 이겨 발로 차고 나왔습니다.
나와서야 손이 벌벌 떨리고 너무 심한 스트레스로 심하게 긴장했다가 확 풀려서 그런지 헛구역질도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감도 안 잡힐 뿐더러 평생 선하게 살아온 인생에 이런 일은 처음 겪어봐서 감정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일요일 하루 내내 침대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가 월요일날 연차 내고 그놈이 다니던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놈 나오라고 하니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모든 분들에게 저는 속사정을 싹 다 말했습니다. 저놈이랑 바람이 난 사람이 제 와이프 될 뻔한 사람입니다. 제 인생 파탄 났어요. 이런 놈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탓에 열심히 일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이미지가 망치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그놈이 이곳에 눈에 띄거나 일하러 나왔다는 소식이 내 귀에 들리면 그땐 아주 볼만할 겁니다. 아주 전쟁날 각오를 해야 할 거예요. 라고 엄포를 두고 나왔습니다. 후에 동네 아는 분에게 건너 들으니 그놈이 제 아내 될 사람과 바람났다는 소문은 물론 그놈은 지금까지 배드민턴 동호회에 다니는 여성분들에게 찝적댔나 보더군요. 뒤에서 찝적대던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한테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제 아이가 아닌 것 같다고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하고 결혼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이 될 뻔한 사람들에게도 연락해서 당신 딸이 다른 남자랑 놀더니 애도 내 애가 아닌데 사기 결혼 될 뻔했다. 결혼이고 뭐고 싹 다 엎을 거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충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 주까지 예식장 취소하고 위약금 나온 것들 전부 아내 앞으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이 안 풀려서 이번 달 내로 연차 길게 내서 해외 쪽 가서 머리를 식히고 오려고요. 앞으로 아내 결혼 못하게 아주 끈질기게 아내 두 얼굴을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폭로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저도 머리 좀 식히고 다시 멘탈 회복에 힘내야겠죠.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아내가 저와 결혼해서 알바를 관두고 제 돈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목적으로 저를 만났나 싶네요. 참 씁쓸합니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만한 일이 있어서 여기에 글을 씁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하겠습니다.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연애 시절부터 저는 결혼은 필수사항이 아니어서 안 해도 된다고 말하곤 했어요. 이렇게 남편을 만날 때마다 강조했던 부부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없이 지낼 거라고도 이야기했고요. 남편도 저의 의견에 동의했었고 우리 둘만 사랑하면 되지 전혀 문제될 거 없다며 아기는 남편도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는 했죠. 연애하고 4년 차에 상황이 물 흐르는 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께는 아이 없이 딩크로 지내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친정은 합의된 사실이면 편한 대로 하라고 하셨고 시댁은 어머님이 썩 마음에 들진 않으셨지만 남편 생각도 그렇다 하니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7개월이 조금 넘었네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남편이 아이를 원하는 눈치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눈치를 보다가 없이 하려고 한다든지 물론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안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 있는 곳에서는 저 애들 좀 보라며 너무 예쁘지 않냐 그러네요. 또 아기 옷 파는 가게 아시죠? 작은 마네킹에 잘 보이게 진열해 놓잖아요. 지나가다가 그 앞에 딱 멈추더니 여자애들 옷은 진짜 너무 이쁘다며 인형옷 같지? 그치 자기야?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물었어요. 오빠, 아기 갖고 싶어? 요즘 들어 자꾸 이러네. 그랬더니 아기를 원한대요. 본인 부모님들도 손주를 원하신다 그러고요.
전 애초에 아이 생각 없다 얘기했고 남편도 동의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는 거 너무 어이없어요. 아이를 갖는다는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것도 아니고 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TV를 봐도 스트레스를 줍니다. 일요일 예능에 아빠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프로그램 보면서 아기가 있으면 남편도 저렇게 잘할 수 있다며 제가 듣는 앞에서 호기롭게 얘기합니다. 하루는 시댁을 갔는데 어머님의 친구 손주가 너무 이쁘더라. 친구 손주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좀 불편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옆에 오더니 엄마가 자꾸 그런 이야기로 스트레스 주면 더 아기가 안 생기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집에 와서 따지고 들었더니 손주를 부러워하시는 부모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대충 둘러댄 거라고 하더군요. 나 원참 그럴수록 희망 고문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뒤부터는 어머님이 수시로 전화 오셔서 혹시 아기 가질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십니다. 몇 번 대응을 하다가 차단한 상태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전 정말 낳을 생각이 없고 제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또 육아는 좀 힘든가요? 지금이야 넌 낳기만 해라. 내가 다 키울게. 하지만 낳고 나면 뒤치다꺼리는 제가 다 할 거 뻔히 보이고 주변 친구들 보면 지옥 육아에 힘들어하는 거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 몸 망가지는 것도 싫고 출산도 싫었어요. 결혼하면 얘가 어쩌겠어 하는 마음으로 대충 제 비위를 맞춰주는 척 하다가 지금 와서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괘씸하기도 하고 제 뜻을 뻔히 알면서 자꾸 마음을 떠보니 진짜 미칠 노릇이네요. TV며 길거리를 다닐 때며 아이들만 있으면 은근히 아이들이 예쁘다 떠보는데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합니다. 댓글 다 읽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딩크라 생각하고 산 적이 없다라는 글을 보니 정말 열이 올랐습니다. 시술하라는 댓글을 읽고 점검 전에 제가 시술하겠다니 펄쩍 뛰며 절대 안 된다네요. 그러길래 그럼 오빠가 시술하라고 했더니 왜 본인이 시술을 하냐고 계속 화를 냅니다. 서로 말을 하다가 끝내 뺨 한 대를 맞았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젊은 것 같냐면서 씩씩대더니 손찌검을 해서 미안하다며 생각 좀 하고 온다면서 나갔습니다. 저도 너무 어이가 없고 맞은 것도 기가 막혀서 서러워서 울다가 진정 좀 하고 글을 추가합니다. 전 예체능 종사자고요. 너무 다행스럽게도 수입이 꽤 들어오고 있어서 남편과 거의 비슷하거나 제가 더 버는 달도 있습니다. 빚이 있어도 혼자여도 부족하지는 않아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가정의 기여도도 남편은 거의 없음에 가깝고요.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연주나 수업이 없는 시간은 다 자유라 대부분 제가 부담했어요. 몸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 임신 기간이 절대적으로 방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모든 이유를 들어 이야기를 해도 돈은 자기가 벌 테니 걱정 말고 다시 생각해보라네요. 말도 안 되죠. 제가 더 잘 버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딩크를 반복하는 것도 이혼 사유지만 뺨을 때렸다는 것으로 이혼의 사유가 또 생기고 말았네요. 제 지인이 변호사라 자초지경을 설명하고 내일 얼굴을 보기로 했습니다. 가정의 기여도도 별로 없으니 자기가 뭐 챙겨갈 건 있을까요? 지금 제 마음이 화가 너무 나서 글이 정리가 안 되네요. 틈봐서 다시 추가할게요. 감사합니다. 추가합니다.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곧 들어올 것 같아서 간단히 짐을 싸서 친구네서 하루 신세지기로 했습니다. 대충 이야기는 들었어. 네가 언제까지 젊고 잘 나가겠어. 애도 낳을 수 있을 때 낳는 거야. 뒤늦게 낳는다고 후회하지 말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루라도 더 일찍 낳아야지. 라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고개 빳빳이 들고 난 낳을 생각이 없는데 애를 안겨주느니 마느니 혼자 난리야.
나는 40까지는 젊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맞았습니다. 사진은 당연히 찍었고 첨부하려 했으나 맞은 부위가 너무 눈과 가까워서 지인들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가는지 저놈은 생각도 못할 거예요. 변호사 만나서 할 얘기거리만 더 만들어주네요. 저도 차라리 주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7개월 만에 이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결혼만 하면 동화처럼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고 사는 여자가 되고 싶진 않아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빨리 마무리하고 싶고요. 다들 주말 잘 마무리하세요. 후기입니다.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 글 썼던 사람입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저는 이혼을 했고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나름 깔끔하게 이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얽히고 싶지도 않아서 길게 이것저것 재고 따지지도 않았고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오래 생각하기 싫어 그냥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음먹으니 이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진단서부터 발급받았고 최대한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언제 돌변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는 역시 한 번 본성을 보이니 술 먹고 집 앞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네요. 차라리 7개월 만에 저런 본성을 안 게 다행이었고 혹시라도 전 남편 말에 홀려 아기라도 안 가진 게 다행이다 싶었죠. 저를 때렸다는 것 자체가 정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별이 쉬웠습니다. 딩크인데 왜 수술을 하지 않느냐는 말에 저는 몸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 몸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그 여파가 오래 남아 아무리 간단한 시술이라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이번 소송이 완전히 끝나고 다시 혼자가 된 저는 맡았던 학생들을 믿을 만한 다른 선생님께 보내고 20대에 유학하던 이탈리아에 돌아가서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때가 7월이었어요.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던 사람들과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니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모두가 나를 반겨주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교수님들과 아직 남아있는 함께 유학하던 친구들, 또 유학 시절 가깝게 지내다 왕성히 활동 중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탈리아에서 자리를 잡고 어렵지 않은 형편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지금은 전염병 여파로 한국에 돌아왔다가 아직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월세는 아깝지만요. 한국에서 마음 편히 지내다 보니 당시 썼던 글이 생각나 후기를 남깁니다. 저는 체구가 작습니다. 키도 작고 덩치도 작아요. 뺨을 맞았는데 정말 얼굴 반쪽이 다 부어오르고 터졌습니다. 너무 아팠지만 맞았다는 사실도 정말 슬펐고 그보다 더 화났던 것은 그렇게 때리고 마치 어쩔 수 없이 때렸다는 듯한 그 자식의 태도와 눈빛이었죠. 그건 또 무슨 다른 폭력을 예고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진단서와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었고 시댁에서도 저를 붙잡지도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죠. 주작인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또 다른 상처까지 받았고 짧았던 결혼 생활이었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남자, 폭력 쓰는 남자랑 사느니 이혼녀 딱지를 끄는 지금의 제가 더 훨씬 행복합니다. 같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한국에 와서 만났다가 별로 알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벌써 재혼을 한다네요. 그런데 속도 위반으로 시작하는 결혼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바라던 아이. 이전에는 전 남편이 철저히 숨겨서 미처 몰랐던 아이 먼저 가지고 시작하는 결혼 축하라도 해줘야 할까요? 그런데 사실 기분이 더럽다던가 내가 화난다던가 하는 마음조차 1도 없습니다. 그만큼 예전의 정이 다 떨어진 것이겠죠. 한때 사랑했던 사람, 지금은 떠올리기조차 싫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서글프네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받는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잘 살고 있고 그때보다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저는 지금 잘 지내지만 남자와 단둘이 있는 게 좋은 일이기는 해요. 가끔 그때 일을 악몽으로 꿀 때면 수면제가 있어야지 잠이 드는 날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극복할 거라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을 겪는 분이 또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이혼이 답인데 세상에 홀로 서기 두려워서 혹시 나이 때문에 힘들고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인생은 길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저는 공립학교의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오빠가 있고 저희 부모님 모두 다 돈 되는 사업이면 이것저것 하십니다. 전원주택 건설에서 분양하시고 수산물 도매 일도 하시기도 했는데 최근 부모님 건물에 세를 내었던 식당분께서 이전받아서 장어 전문 식당을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전 한국에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 기준에는 그랬었죠. 경제적으로 풍족했지만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던 것이 불만이시다가 결국 미국 유학을 가라고 권하셨죠. 미국에서 혼자 적응해 가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나름 많이 노력했었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인 유학생 첫 번째 남친이었습니다. 그도 저처럼 좀 있는 집 아들이었어요. 저희는 순수하게 좋아했고 거리낌 없이 사랑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앞에서 커플 반지도 끼워주며 유난을 떨 만큼 친구들 사이에서도 알아주게 화려한 연애를 했었어요. 우리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 부모님만 모르셨지만 남친네 부모님은 알고 계셨어요. 남친의 부모님이 미국에 오셨을 때 실제로 뵈었었고 함께 시간도 보내기도 했는데 별 말씀이 없으셔서 저희들의 만남을 인정해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남친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연애는 해도 좋으나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남친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었으니까요. 남친 어머니는 이상적인 분이시니까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고 좋은 며느리가 줄을 섰다면서 알아서 처신하라고 했어요. 만일 제가 고집을 피운다면 한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께 동거 사실을 알릴 거라고 하고 남친의 경제적 지원을 단번에 끊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던 남친은 부모님의 반대에 쉽게 무릎을 꿇었어요. 헤어지는 게 서로 좋은 것 같다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싶었는데 충격을 받아서 한국으로 도망치듯이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남친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힐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힘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제가 말수도 적어지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방콕하다가 여행을 다니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니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신 저희 부모님의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직원으로 있으면서 혼자 독립을 했습니다. 해가 넘어가도록 만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어머니가 조급해 하시면서 선을 보라고 하셨어요. 전부 사자 돌림이더라고요. 약사, 변호사, 의사 등등 여러 번 선을 봤습니다. 모두 제 맘에 안 들었어요. 키가 작아서 옷 입는 센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매너가 없어서 등등 핑계를 다 대면서 싫다고 했죠. 그런 와중에 7급 공무원에 합격해서 처음으로 현재의 남친을 만났습니다. 사실 첫인상이 너무 어리버리해서 놀랄 정도였어요. 그 흔한 동아리 모임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국내 가까운 곳에 여행 한 번 가본 적도 없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마실 줄도 모르고 집, 교회 그리고 학교 도서관만 알았던 친구였어요. 세상에 별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하고 생각만 했어요. 세상 물정도 하나도 모르고 자기 관심사에만 집중하고 평범하지 않아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적응하려나 하고 갑갑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소박한 선물도 해주고 밥도 사주더라고요. 사회 경험이 처음이라 항상 기죽은 상태에서 업무 보고는 해서 사실 안쓰럽기까지 해서 이것저것 조언을 많이 해주면서 저를 많이 의지하게 되었어요. 엄청 적응하려고 노력했고 사회 물이 들지 않아서인지 순수하고 맑은 청년이라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이 들어버렸죠. 때 묻은 저는 착한 그 사람에게 끌렸고 자꾸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매력에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사랑으로 변해가는 듯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절대 배신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짓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될 텐데 라고 뜬금없는 걱정까지 하게 되었고 신도시로 발령이 나게 되어서 매일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매일 서로 전화기를 붙들고 그날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적응해가는 얘기를 들어가며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없는 그 친구를 배려해서 직접 찾아가서 만났고 함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쯤 되면 정식으로 사귀자고 할 법도 한데 그 친구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쑥맥이라 그런 말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사귀자고 했어요. 제가 그 친구보다 5살 연상 누나입니다. 그는 오히려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러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다면서 수줍어하기까지 했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사귀기 시작하면서 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해 안타까운 남친을 위해서 내 차로 여기저기 함께 다녔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친도 그렇고 너무 좋았죠. 패션에는 1도 관심도 없는 듯 해서 옷도 골라주고 했었는데 제가 코디한 대로 입고 다녔어요. 그가 운전을 많이 하지 않아서 운전이 서툴러서 제가 운전을 더 많이 했습니다. 오피스텔의 집기들도 센스 있게 사다가 디스플레이 해주었고 제가 사다 준 화장품만 바르고 다녔어요. 남친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 아낌없이 해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먼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하자고 했었죠. 어느 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시켜드렸더니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35살에 남친을 데려왔다고 뜻밖이라고 놀라셨습니다. 그러나 남친 부모님은 제가 연상이라서 싫어하셨어요. 대놓고 싫은 소리는 하지 않으셨지만 얼굴이나 태도를 보면 바로 알아차리겠더라고요. 아마도 무슨 말씀을 하시지 않으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예비 시아버지 되실 분은 조금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남친의 부모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남친과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선물도 드리고 해외에 다녀오면 선물 드리고 영양제며 홍삼이며 선물 공세를 했어요. 남친 말로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가 연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하셔서 우시기까지 했다고 해서 걱정이 되었죠. 요즘 세상에 나이 차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해도 5살 차이는 적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찾아뵈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남친 부모님의 이쁨을 받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남친 부모님도 아들이 처음 데려온 여자였고 결혼하고 싶다는데 굳이 말리고 싶진 않지만 당장 결혼을 서두르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말 남친과 아침 일찍 서둘러서 미리 준비해둔 예비 시부모님의 선물을 들고 댁에 내려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활기차게 어머님 아버님은 저희를 반기시나 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더니 저보다 2살 어린 남친 누나가 나와서 반기더라고요. 조금 표정이 어색해 보이는 게 이상했어요. 예비 시아버님은 안 계시고 예비 시어머님만 방에 계시다는데 아들이 왔다면서 안 내다보시고 이상하다 싶었죠. 그때 갑자기 안방문이 열리더니 저더러 잠깐 들어와서 얘기를 좀 하자고 하시는데 살짝 긴장이 되더군요. 표정이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화가 나 있는 것 같았는데 저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친이 안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저만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남친도 의아해했죠. 남친 어머님은 싸늘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김영진이란 사람 알고 있냐고요. 저는 놀라서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거렸어요. 김영진은 미국에서 동거를 했던 전 남친 이름이었어요. 설마 그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하고 생각한 순간 남친 어머니가 뺨을 세차게 때리셨습니다. 수영이 다 알고 있었니? 나이가 많아서 왜 과거가 없겠냐고 생각했다만 글쎄 그래도 그렇지. 동거를 몇 년씩은 했으면서 우리 아들을 꼬셨어? 어디 말을 해봐라 아니라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아도 아들이 좋다는데 좋은 쪽으로